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가끔 왕의 무덤이나 들어서던 산과 벌판에 주공 아파트가 들어서자 서울 사람, 나아가 한국인의 욕망 수준의 평균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병들었습니다. 25년 5월 서울데이터 연구소 한국 수구의 사우론의 눈, 서초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저는 데이터 연구자라는 직업이 바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분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신선 소장이 바쁘더라고요. 네. 신선 소장이 일정 맞추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를 다니고 있는 신선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뭐하러 데이터 연구자를 부르나요? 외주 데이터 연구자를. 데이터 연구하라고 이따위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대답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게 진지하게 대답 안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정량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영역이 여기저기 있죠. 그게 뭐 기업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연구자들이든 본인이 하시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거나 아니면은 논거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국회에서도 부르더라고요, 신선 소장. 네, 가끔씩. 네. 아니면 아예 이제 데이터로부터 뭔가 새로운 뭔가 방향성 혹은 시사점을 찾아보자라고 불러보는 경우도 있고, 네. 제가 그냥 관심이 있어서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은 서초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초와 강남 출신. 이제 지금은 강남 3구라고 부르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강남 2구였던 이유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강남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강남구에 70년대부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 서울을 제외하면 광역시급의 대도시들은 다 군이 하나씩 껴있죠. 그렇죠. 옹진군이 있고 광산구가 원래는 광산군이었죠. 광산군이었고, 기장군이 있고. 네. 네. 울산에 뭐가 있더라? 울진군이 네네. 네. 네. 있었고, 그러니까 네. 강남구가 사실상 강남군이라고 불리는 게 적당했다는 걸 그때부터 살았던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획을 잘 해놓은 넓은 도로에 집이 반, 밭이 반이었거든요. 강남 혁신도시죠. 지금은 사라진 서울시 농업진흥청도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라고 볼 수 있는 요지들을 한동안 돌았단 말입니다. 강서구를 제외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었는가, 도성과 트래픽이 생길 일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이 구도심들이 발전한 사람들이 무조건 있었어요. 근데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닙니다. 도성 바깥에서 고기가 들어와야 될 때 마장동, 뭐 내장은 왕십리, 뭐 배는 마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기는 용산. 서초구는 다분히 현대적입니다. 너무 머니까 궁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묘지로 씁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가끔 여기 묻습니다. 아주 먼 곳이었거든요. 원래는 과천현이었죠. 서울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잠시 시흥 대제국에 지배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시흥에 무슨 칸이 있을 때 말이죠. 서울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보사와 대법원, 대검찰청과 국정원, 아크로비스타 환부자이, 사랑제일교회가 아닌 사랑의 교회, 그리고 네. 사랑의 교회 영문명이 뭐게요? 처치 오브 더 러브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의 철치입니다. 맞습니다. 즐거운 팝 퀴즈. 네. 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를 가진 자치구. 네. 그리고 기본적인 서초구의 아이덴티티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네. 그리고 내곡동이 있는 네, 그런 동네입니다. 내곡동이 서울 시내만 합니다. 안 가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곡동이 서초구의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서초를 서초군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내곡동만 보고 있으면. 역시 그 고양이시라 너무 박하신 것 같아.
원래 자기 동네 얘기할 땐 다 박해져요 사람들이. 그런가요? 왜냐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험이 달라요. 네 맞아요. 우린 시골일 때 살았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네, 지역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네. 서초구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뭐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서초구 부동산하고 개발에 얽힌 이야기만 해도 서울 부동산 개발의 약사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한국인 탐욕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그렇죠. 사실 이제 강남 그러니까 서초 강남 개발 이야기는 유튜브나 책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연구도 되게 많이 됐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는 네. 좋아하기 때문에. 부동산 유튜버들이 역사 뒤질 때 이 얘기 네, 많이 하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게 말씀드리진 않으려고 하고 뭐 굳이 한 줄 요약을 하면은 국가주도 개발의 정수다. 그렇습니다. 네. 박정희가 만든 부촌.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서울의 강남 확장이 가시화됐고 도심 내의 각종 인프라를 뭐 이제 학교를 옮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명문 고등학교들을 뚝뚝 떼다가 서초구로 옮깁니다. 다 뿌려버립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공공기관들, 청사들 중에 일부, 군부대들 이런 것들을 강남으로 이전하는 거를 골자로 거의 30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강남구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는. 네. 네. 반포주공을 시작으로 지금의 서초구 영역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됐고 여기가 원래 영동 1지구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영동 1지구.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등포 동쪽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영동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3년 내내 궁금했습니다. 왜 이 학교 영동인가? 이름이 왜 이런가? 네. 네. 이 지구는 네, 현재의 강남구 영역. 사실 이 1, 2지구 진행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뭐 신도시를 한다라고 차근차근 한 게 아니라 뭐 그 시절의 모든 것들이 그랬듯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5.16 직후에 이제 박흥식이라는 분이 잡혀갑니다. 박흥식. 네.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루시퍼. 영세대 기업인이죠. 네. 뭐 본인 인터뷰에서 이제 내가 한창 기업할 때는 뭐 정주영은 차고 치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던 분이죠. 뭐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도 너무 유명해서 아무튼 이분이 가진 일들을 많이 했고 이분의 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와의 커넥션이었어요. 그래서 뭐 수입선 다변화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분이고 네. 그 시절에 이제 치부를 하셨던 혹은 커다랗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개 다 그렇듯이 네 친일 그러니까 현대의 자유롭지 않고 네 이제 현대의 1세대 대기업 창업주들보다 선배 기업인인데 해외 커넥션이 많다는 건 친일파란 소리입니다. 네, 그 시절에 안 그럴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에 잡혀갑니다. 반민특위에 잡혀갔다가 특위가 후지부지 돼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기업 활동 열심히 하다가 그 기업 활동 할 땐 이제 또 이제는 미국이다 하고 이제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라이센스 사와서 원전을 개발하자라고 이제 막 제안을 하기도 하고 원전 1기.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업을 또 하시다가 61년에 그 또 잡혀갑니다. 네. 5.16 직후에 이제 부패 사범으로 또 잡혀가요.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때려잡는 본보기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잡혀간 분들 많은데 아무튼 일단 잡아와서 그 충성서약을 받고 풀어줍니다. 그 박정희가 효과적으로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친일 세력과 이승만 독재 세력의 부역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때려잡아도 되는 놈 위주로 때려잡고 효시를 합니다. 막 이정재 조리 돌리는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기업인들도 이렇게 해서 불러 모읍니다. 그냥 잠깐 내 방으로 오지 수준이 아니라 감옥에 가둬요. 그 다음에 더 확고한 것들을 얻어냅니다. 네. 네, 기업인들을 부리기 시작하죠 이때. 충성서약을 받고 이제 풀어주면서 과제를 하나 내줍니다. 민간 주도의 인구 분산 계획을 한번 짜보라. 신도시 만들어봐라. 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계획을 들고 왔는데 배포가 엄청나게 큰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영동 1, 2지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하고 송파구 권역까지 전부 다 이제 자기네 회사가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하겠다. 네. 돈은 이제 외자를 유치하겠다. 소초구 강남구를 내가 다 개발하고 네. 내 돈으로 안 하겠다 그걸. 그러니까 나한테 권한을 달라. 네. 이게 이제 뭐 한 번, 두 번 미팅했을 때까지는 뭐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기록된 이야기로는 뭐 두세 번째 미팅까지는 괜찮았다.
근데 갑자기 뭐 박정희 대통령이 냉랭해졌다. 그래요.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실 그 독재자의 기분권을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 물론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싶지만은 당시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처음에 나온 계획은 그냥 미국이나 영국식 서버번 계획이에요. 전원주택을 이제 대지 90평짜리로 나눠가지고 넓게 사람을 살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강남이 중요한 그 부도심이 되는 것에 대한 예지는 없었던 거예요. 출퇴근을 허겄지. 자족도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근본은 전원도시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 이 계획이 프로토타입 페이퍼 플랜으로 있었고 근데 이게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이제 수납됐다가 어디 캐비넷에 있다가 많이 변해서 이제 현대 이제 영동지구 계획안이 된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이거는 이제 페이퍼 플랜은 사실 그 삼한강교 그러니까 제3한강교. 네. 지금의 잠수교랑 한담대교를 빨리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로 사용된 게 전부고 서울시 계획은 따로 있었다라는 좋습니다. 견해가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잠수교는 왜 만들었어야 됐냐면은 서쪽으로 가는 한강 다리는 2층 다리죠. 네. 네, 잠수교가 있고 반포대교가 붙어 있죠. 하지만 잠수교가 본체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잠수교를 왜 만들었어야 되냐면은 도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빨리 피난을 가기 위해.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따가 좀 드릴 거고.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네. 그 손정목 선생님의 서울도시계획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아주 논리적인 분입니다. 손희상 선생과는 다르죠. 생각해보면 많은 개발도상국에 축제를 부정하게 한 지도자나 그 기업인들이 이런 신도시 계획 같은 걸 세웠을 거예요. 자본은 돈이 있다는 자체로 스스로 커나가는 걸 제일 좋아하고 다시 말해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묻어놓는 걸 좋아하죠. 예, 모든 개발도상국에는 이런 부동산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었던 원대한 야망을 가진 기업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주로 한국만 성공했냐. 저는 이게 한국의 슬픔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가 이루어냈는데 그 과실을 가져간 건 결국 부동산업자였다는 거죠. 이게 서초구 번영의 아젠다 이야기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한국 경제가 비틀어졌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 서초구이기도 합니다. 서초구가 벌어들인 부는 대한민국이 벌어들인 부입니다. 사실 서초 강남의 부동산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유가증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서초 강남의 부동산은 저는 다른 모든 곳을 빼고 이곳의 부동산만 국유화가 되어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국가주도 개발이었고 네. 어쨌든 출발이. 네. 하지만 그 재원이 결국은 민간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저와 가장 비슷한 생각을 했던 대통령이 노태우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됐으면 우린 좀 다른 미래를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토지공개념과 예, 네. 다 필요 없어. 강남구 토지공개념만 했었어도. 그땐 강남구가 서초였습니다. 네, 서초구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전통이 취향이라면 더 쌍화, 국내 최초 면역과민 반응 개선 개별 인정형 원료로 만든 QBN 면역 밸런스 앤 달의 추출물,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어,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가정의 달 광고를 바쁘게 시키고 있습니다. 조물주가 부모님의 무릎, 아이의 면역력, 배우자의 장건강도 챙겨주는 큐비엔이 가정의 달 이벤트 할인 증정을 마련했습니다. 5월에 전 상품 55% 미친듯이 때려 할인합니다. 전 제품 3개월분을 구매하면 사르락토 1개월분도 챙겨드립니다. 공짜입니다. 5개월분 구매 시에 사르락토 2개월분도 공짜입니다. 증정까지 생각한다면 폭발적인 할인율 되겠습니다. 선물용 더스트백이랑 쇼핑백을 드립니다. 들고 쫄래쫄래 부모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받아온 큐비엔 제품입니다. 가정의 달 효자템 되겠습니다. 액세스몰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해보시길 바랍니다. XSFM 가먼츠 25년 SS템 최초 판매 속도가 사상 가장 빨랐습니다. 신선 소장도 하나 골랐는데 돌잡이를 하듯이 이제 출연자들에게 고르게 시키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아이템을 집으셨습니다. 아, 역시 네, 대중픽입니다. 네, 흰색 국난극복, 국난극복 블랙과 국난극복 흰색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지금 이 판매 속도에 놀라서 무장 해제를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약 구매를 거는 건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조던인가요? 선판매를 하고 빨리 받아보신 분들의 반응을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후기를 보고 그 다음 손님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품절 이후에 예약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제 타이밍이 앞뒤가 좀 안 맞게 되긴 했습니다. 지금 90%의 물량이 이미 다 빠져버리는 바람에 후기를 보실 시간조차 좀 애매해지셨는데 아마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빨리 결정하십시오. 근데 최대한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예약 구매를 오래 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5월 6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예약 구매 받기로 했습니다. 후기를 확인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초군이나 강남군이 맞았습니다. 전 다시 한번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건데. 확실히 고향에 대해서는 박해요. 그런 겁니까? 네, 사람들이 저도 동작구에 되게 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서초구, 그러니까 현재 서초구 영역을 점유하는 서초구라는 행정구역 자체는 되게 늦게 생겼습니다. 88년에 생깁니다. 네. 그리고 조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초구 지역은 원래는 시흥군이었고 시흥대제국이었고요. 네, 63년 대확장 당시에는 영등포구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영등포였습니다. 원래는 영등포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네. 근데 또 73년 이제 관악구 신설 당시에는 잠깐 성동구로 간주가 됩니다. 성동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관악구 경계를 보면은 지금 그 방배동까지를 포함하는데 동작구랑 광배동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게 약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구를 만들고 싶어 했던 느낌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관악 캠퍼스에 입학을 한다. 그리고 졸업을 한다. 그러면 이들의 생활권이 가닿는 마지막 지점이 방배동. 그렇죠. 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카페도 만들고 하면서 살았던. 네. 지금의 이제 방배동과 서초동 경계 라인이 당시의 관악구와 성동구의 경계였고. 그렇습니다. 강남 없던 시절. 오늘 이야기 많이 드릴 이제 정보사가 딱 그 경계면에 있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금방 75년에 강남구를 신설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방배동을 안 끼워줘요. 서초구랑 사당동을 끼워주든가 아니면은 방배동을 안 가져가든가 하는 게 끝까지 안 가져가든가 하는 게 맞는데. 네. 아무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작구랑 강남구를 경계로 구도심하고 계획도시를 나누고 싶어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78년도 항공사진을 보면은 방배동은 이미 구획 정리가 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옆 동네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네, 이게 이수지구라고 이미 73년, 71년 이때부터 구획 정리가 됐었고 그래서 그리드가 있어요. 근데 반포주공은 이미 들어와 있고 강남은 한참 공사하던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반포주공이 먼저 완성되죠. 훨씬 먼저 완성이 되고 방배동이 이제 계획도시 강남하고는 성격이 좀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과천 계획이 있었고 과천으로의 연결선을 서초구까지 이제 확장을 하자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제 세대들 어릴 때만 해도 2호선 라인이 거의 동네에 끝인 동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관악구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2호선 라인을 넘어가면 사당역이나 방배역을 지나가죠. 그러면 거대한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우면산하고 관악산입니다. 네. 이 우면산과 관악산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예전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평야가 나오면 여기엔 관청을 수두룩히 지을 거야. 네. 그게 과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그래서 지금 사당역부터 남태령으로 이어지는 이제 과천으로 가는 길이 서초와 동작의 지금의 경계면이기도 합니다. 남태령역과 선바위역 사이에 서울 안녕히 가세요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집회를 했던 그 남태령역은 온전히 서초구입니다. 네. 당시의 경계를 보면은 3호선 라인하고 비슷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80년에 착공해서 85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엄청 빨리 했죠. 압구정에서 고터를 지나서 이제 교대를 거쳐서 남부터미널 간 다음 양재로 이제 다시 동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 3호선은 양재가 시발점이었습니다. 네. 이게 당시의 강남구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1980년에 방배동을 강남구로 이관을 합니다. 왜 방배동을 서초구로 넣냐라고 물어보면은 기록이 잘 없어요. 근데 방배동이 이미 이 당시에도 잘 살았어서 계획도 신도시는 아닌데 잘 사는 동네라 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방배동은 주로 못 살지만 일부 동네가 있죠. 작은 평창동처럼 기업주들이 일찍이 터를 땅 넓게 살 수 있을 때 사놓고 자기 저택을 지어놓은 동네가 조그만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방배동의 언덕, 지금의 내방역 동네죠. 그렇습니다. 네. 서초구는 어쨌든 강남이 거의 다 개발된 다음에 1988년에서야 강남구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방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꺼낼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디가 원래부터 잘 살았고 어디는 대적 거지였나. 예, 내방역에서 저는 이제 PC방 알바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예, 90%의 집은 못 살았어요. 그 동네가. 예. 하지만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예, 그리고 그 정보사의 군인들도 이 동네에 살만한 동네, 그러니까 안 비싼 동네였습니다. 네, 언덕 위로 올라갈 때 일부 의리의리한 집들이 일부 있었고요. 끄트머리 잘 보이는 동네. 그게 딱 지금 정보사 가는 길에 언덕 한복판에 있는 방배중학교 있다가 이제 설해마을 얘기도 할 텐데 방배중학교의 그림이었거든요. 한 반에 이제 한 50명 있으면 2-3명 정도 잘 사는 애가 있는. 걔네들은 걸어서 바로 앞에 집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강남을 얘기할 때, 이제 서초를 얘기할 때 아파트 얘기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아파트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너무 지겨운 얘기고. 네, 그건 뭐 부동산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 네, 레짐을 통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아파트라는 주제에 초점을 좀 둬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누가 아파트에 우선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청약이라는 수단이죠. 청약은 77년에 생겼어요.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77년. 네, 처음에는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이제 건설하는 공공주택에만 적용을 했다가 바로 민영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 전에는 법은 없었지만 기준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청약 1순위는 그 해외 취업자로 불임지수를 받은 자. 그렇습니다. 2위는 불임기술자. 네. 3순위는 해외 취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90년대 이후생들은 본 적도 없는 둘 만나 잘 기르자. 그것이 청약 가점에 도움이 된다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중국은 한국의 쾌속 버전이라고 말하는 게 네. 90년대만 해도 한국과 싱가포르와 대만에 대해서는 고속 성장 모델의 전형으로 여겨졌었어요.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한다고? 그래서 그 대만도 싱가포르도,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좀 이유가 다르고 대만도 한국도 동일하게 겪고 있었던 문제가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 만나 잘 기르자는 캠페인을 매우 오랫동안 했고 그 결과는 지금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안 늘어나는 나라. 근데 중국이 그걸 똑같이 하죠.
셋 이상 뭐 못 낳게 하는 캠페인 이런 걸 죽어라 했는데 한국보다 짧게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산하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중국도 지금 성장 동력이 가로막혔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국의 전철을 밟았는데 중국이 훨씬 빨랐거든요. 아무튼 한국은 이 게임을 해봤다는 소리입니다. 애를 낳지 말자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너무 잘했어요. 그걸. 네. 외화벌이와 산하 제한이 정책 목표인 시대였죠. 요즘은 신혼부부 아이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청약에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우대해줍니다. 네, 이게 국가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인 거죠. 시대에 그렇습니다. 따라. 네. 가정상을 지정해주죠. 국가는. 청약을 통해서. 과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기사를 하나 보면은. 네. 이게 어디 기사냐. 한국 아파트 60년 강남 불패 서막 반포 주공 고자촌으로 불린 사연은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조선 네, 조선 기사. 조선비즈의 기사입니다. 21년에 그냥 역사를 정리하는 기사인데 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육순 나이에도 불임 수술을 해야 하나요? 1977년 건설부 주택관리과 60대 이상의 노인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에 7월 26일자 조선일보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때 기록된 내용이다. 정부가 불임시술, 정관수술 혹은 난관수술, 를 받은 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청약제도를 도입하자 나타난 진풍경이었다. 지금은 부촌으로 손꼽히는 반포주공아파트 청약은 불임수술자들의 경쟁이었다. 반포주공이 한때 고자촌 또는 내시촌이라 불린 배경이다. 76년 말 8만여 명에 불과하던 영구 불임시술자는 77년 8월 말 14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반포주공은 강남 불패의 서막을 알린 단지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반포동을 포함한 강남 전역은 60년 이전까지 서울 시민의 채소 공급지였다. 강남 3구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된 날이 1963년이다. 허허벌판이던 이곳은 편입 이후에도 서울로 인식되지 못하고 한강 이남이라는 남서울,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영동이라 불렸다. 70년 6월 19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이때도 서울의 중심은 단연 강북이었다. 인구비는 강북 76%, 강남 24%, 공공기관 학교 산업시설의 분포 비율은 강북 82%, 강남 18%로 강북이 우세했다. 서울이 아니었다는 소리고요. 반포주공 1단지는 71년 최초 분양 때 미분양이었지만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초기 자금을 낮추고는 준공을 몇 달 앞둔 73년 완판했다. 가구 규모가 크다 보니 여러 차례 나눠 분양을 진행했는데 73년 7월 청약 때는 입주 신청자가 몰려 경쟁률이 5.6대 1에 달했다. 청약 경쟁의 시작이자 강남 불패의 서막이었다. 이해 32평형의 프리미엄이 180에서 200만 원에 달했고 국내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 청약이 신고됐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74년이면은 코모도어도 안 나왔을 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 부정. 1974년 2월 9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서울이건 감찰부는 8일 과학기술처 산하 중앙전자계산서 업무분석과장 김동효 43 분석담당관, 김영승 37 프로그래머, 정여진 37C 등 3명을 작년 10월 20일 반포 AID 보증차관 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22평형 150가구분에 대한 2차 추첨 때 이원선 씨 등 입주 희망자 10명으로부터 15만에서 30만 원을 받고 부정 당첨시킨 혐의로 구속했다. 와, 옛날엔 구속만 하면 이름 나이 다 깠어요. 아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죠. 예, 이들은 미리 컴퓨터에 명령에 돈을 준 입주 희망자의 번호가 단종되도록 한 뒤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낭만의 시대입니다. 네. 탐욕의 근원을 보고 있죠, 우리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욕망이 물려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반포주공 1단지 6개 동 170가구는 서울대학교 교수 아파트로 특별 분양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국가가 지정하던 시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국가가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게 역사와 전통이 된다니까요. 네. 지금의 서울대 교수들도 이 동네 많이 살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계신데 소장님이 반포주공을 지을 때 소위 구반포죠. 그렇죠. 예. 이 구반포를 처음 지을 때의 사진인데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반포자이 즉 신반포 지역, 거기도 구반포인가? 세화고와 세화여고가 있고, 네. 고속터미널로 가는 지역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집값 제일 비싼 네. 그 동네. 지금 7호선 반포역 근처죠. 거기가 풀밭입니다. 네, 그냥 네. 풀밭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사진을 없고. 보면. 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이제 반포주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그런 네. 역사가 있는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여의도 동쪽 끝에 있고 아직도 있죠.
있죠, 아직도. 이제 서울에서 거의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 중 하나인데, 거기 지금 사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모든 집의 현관문이 나무였습니다. 몇 년도인가요? 2000년대 초중반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무를 메탈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아직도 나무 문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튼 그랬던 역사가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 이어던 아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계속 설명드리는 중인 거예요. 네. 네. 지금 항공사진 78년의 항공사진과 89년의 항공사진을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78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획돼서 여기 살라고 지정해 놓은 동네 먼저 발전된 곳은 서초입니다. 서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도로망들이 생기고 아직은 도로망들은 있긴 있었으나 네, 딱가는 났어요. 네. 딱가는 났고 몇몇 개의 아파트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10년 사이에 와라라라라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기를 보면 어쩌다가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막 걸어다니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걸어다니기 좋은 동네거든요. 도로는 넓고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를 걸어다니는 꼬마애가 걸어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걸어다니면 반이 밭이에요. 저희 집에도 밭이 있었어요. 서초는 좀 더 그랬어요, 확실히. 저는 이제 강남구 역삼동이 고향이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저 고추랑 상추를 키웠습니다. 저런 도시예요.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 앞에 빌라를 짓고 싶은 업자가 그 땅에 주인이 없다는 걸 알자 거기서 고추랑 상추를 키우고 있던 우리 할머니한테 2만 원을 주고 그 밭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땅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럼 꼬마 입장에서는 밭마다 다른 나비와 달팽이를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2만 원이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또. 네. 강남군이 발전한 이야기를 가끔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오죠. XSFM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더 쌍화 쓰다는 후기를 발견하여 한 말씀. 안 먹어본 사람한테는 커피도 씁니다. 어릴 때 가장 많이 고민하던 거죠. 굳이 왜 쓴 걸 먹으면서 설탕을 집어넣냐. 그냥 설탕만 먹든가. 그러니까 쌍화차를 처음 접해보면 사약 맛이 이런가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화차가 뭔지 아시는 분들한테 더 쌍화를 선물하시면 무조건 칭찬받습니다. 사약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로 5가에서 시작해서 전국 60여 개 매장을 갖춘 더 쌍화는 온라인에서는 액세스몰에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빠릅니다. 선물하기 좋은 박스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곧 만나러 가셔야 될 테니까 액세스몰을 들러서 더 쌍화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단지의 역사 얘기를 할 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아파트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서초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신비로웠던 그 지역. 산이 있고 커다란 정문이 있고 인기척이 없으며 그곳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그 군부대. 그리고 쭉 직진을 해서 강남을 가고 싶었는데 그냥 끊겨 있어요,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리적으로는 방배동은 동작구, 관악구 쪽의 생활권과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사의 존재 때문입니다. 못 넘어갔었죠. 네, 강남대로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네. 이제는 정보사 이야기입니다. 네. 서초구가 법조단지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 말 저 말 많이 하고 검찰총장의 아내 출신의 지도자가 개식용을 없앴지만 실제로 개식용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21세기 내내. 아마 네 서울 사시면서 2호선 안 타보신 분들은 드물 거고 그 중에서도 교대역을 안 지나가신 분은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교대역에서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나가시는 분은 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매번 안내방송에서 이제 교대 법원 검찰청역입니다를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깼으면 다행이죠.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 법조단지가 이렇게나 큰데 왜 교대역이냐? 그렇죠. 왜 대법역이 아니냐? 네, 이유는 네 선점했죠. 교대가 먼저 왔습니다. 훨씬 먼저 왔어요. 서울교대가 먼저 옵니다. 법원은 한참 나중에 옵니다. 교대가 온 거는 77년이고요. 네. 그 시절이 아니면 저렇게 큰 대학 부지를 저기에 넣을 수가 없죠. 네, 교대가 아무리 작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대학인데. 교대 안 작습니다. 서울 네. 그 서울 지방의 대학은 다들 작기로 유명한데 외대보다 큽니다. 커요. 교대. 하지만 외대도 작기 때문에. 그렇죠. 외대는 앞에 저 교문에서 보면 그 끝이 보입니다. 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외대생들. 2호선 개통이 80년대 초반이에요. 네. 교대가 온 게 그 전입니다. 지하철도 없을 때 교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989년에 이제 법원이 완공된 시점에 그 앞에 사진을 보면은 저게 뭐라 그래야 되나?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도 아니야. 천막 투쟁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 건물이 있고 그 앞에 갑자기 저 울란바토르 외곽이 펼쳐져 있어요. 천막들이 쭉 있어요. 이건 집입니다. 하지만 집이에요. 네. 네. 법원이 완공된 시점에도 저 동네는 저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바로 앞만 저렇고 사실 여기가 마지막이었죠. 나머지 강남 지역들은 전부 다 개발이 되고 네. 여기가 마지막 남은 땅이었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이제 공공은 돈이 없어요. 여기가 비어있던 이유는 여기가 강남과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수용을 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 개발 과정에서 전부 다 재원은 전부 다 땅을 파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로망을 건설하고 공동구를 뚫고 뭐 지하철을 파고 이런 돈을 쓰죠. 네. 그런 다음에 이런 돈들이 전부 다 민간의 땅을 파는 그 그렇습니다. 재원으로 나옵니다.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싸게 사거나 강압을 통해서 싸게 산 다음에 네. 탐욕쟁이들에게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와 토지 민영화. 토지 민영화를 합니다. 영동 1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채비지 매각이 사업비의 90% 이상이었고 영동 2지구 그러니까 강남구는 99%예요. 사실상 탐욕의 외자를 유치한 겁니다. 네. 뭐 해외 자본이 아니라 이제 민간 자본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99%를 채비지 매각으로 충당하는 그 난리통 안에서도 법원이 있는 땅은 서울시에서 안 팔고 자기들이 쓰겠다고 남겨둔 땅입니다. 근데 그거를 법원에 팔아요. 사법부에다가. 네.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그렇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은 교대 근처, 그러니까 법원은 시위와 근조화환으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 지구는 2호선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내릴 일은 별로 없는데 내려보면 우선은 근조화환. 네. 이게 역사와 전통이 이게 근조화환은 없었고 훨씬 더 전통이 오래된 거는 1인 시위와 버거 그렇죠. 파넬이었어요. 네. 앞뒤에 판넬을 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신 채로 써가지고 앞뒤 문장에 호응이 맞지 않는 판넬을 들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네. 수제 패널들이 자꾸.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산 조금 넘어가면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법원 안쪽 근처에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떡볶이집이 맛있는 데가 있어서 가끔 갔어요. 걸어서.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게 되고 서초역에서 지하철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교대역에서. 그래서 대법원 앞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그러면 그 판넬을 걸고 있는 아저씨들이 학생 사진 좀 찍어줘 하면서 카메라를 주고 그 일을 몇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세 번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꼭 한 번씩은 아저씨들을 만나서 그 사진을 찍어줍니다. 근데 그게 최초에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개인의 문제였다면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법원 앞과 대검찰청 앞을 지배하는 이미지가 되죠. 네. 네. 이게 번져오죠. 사실 여기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법조 정보사 단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저 두 시설이 길 건너도 아니고 그냥 길 따라 한 200m 걸어가면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요. 바로 옆. 고백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법원 바로 서쪽. 그러니까 뭐 이제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보면은 서초구 한가운데 산이 있는 게 보일 건데 네. 뜬금없이 엄청 큰 도로가 산에서 또 끊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거기에 정보사가 정보사였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지금은 서리풀 공원이라는 이름의 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서리풀 터널이라는 터널이 생겼고 네. 조선시대에 불리던 지명인 서리풀을 붙여놨죠. 네. 최근에 이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지도앱에서는 아직도 가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공원이라고 써 있고 옛날에는 부대였고 네. 이 부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편 내방역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끝이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 트럭이 많이 주차돼 있었으며 네. 차를 버리고 싶은 사람이 꼭 거기다 차를 버리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음산했어요. 네. 여기를 보면서 저는 과거 도시계획도를 보면 영동 1지구 그러니까 강남 개발의 끄트머리 서쪽 끝인데 저는 여기가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삼청동 감사원 자리랑 약간 위계상 비슷한 입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기면 동네의 끄트머리쯤 되겠군. 네. 그러니까 한양도성의 구서울 도심 구조에서 삼청동 감사원 자리를 보면은 거기가 도성 안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산속 끄트머리고 되게 공기 좋은 숲속이에요. 그러니까 도성 중에 제일 바깥. 네. 네. 양반 어르신들이 되게 조용히 살기 좋은. 근데 거긴 지금도 그렇죠. 아무튼 그 새 서울을 만드는 계획의 한쪽 끝이면서 산과 숲을 뒤로 두고 매산 임수하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지금은 그냥 서초구 한복판입니다. 의미가 없어졌죠. 정보사가 빠진 다음부터는 이곳이 끝인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네. 네. 사실 군부대 위치는 원칙적으로 잘 안 알려져야 맞는데 게다가 정보사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대충 거기 하고 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저기가 어디인지 이 동네에 와서 1초 궁금해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줍니다. 네. 거기야. 그리고 동네 중고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거기래. 왜냐하면 철조망이 있으니까. 네. 산에 담배 피러 가면. 네. 일단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고 한국에 군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대충 뭐 휴가나 외박 복귀할 때 이제 택시 타고 어디 가주세요 이렇게 돌려 말하면 부대 앞이오라고 부대 앞한 기사님들 만나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실제로 부대 앞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유가 제일 크죠.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기를 둘러싸고 대형 소송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가장 최근까지 서울에서 이제 시설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군부대, 정보사, 특전사, 종행교였습니까? 상무 뭐 이런 부대들이 있어요. 특전사 3여단. 근데 다른 부대들은 언론에 나와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중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근데 얘네는 대검 옆에 있고 대법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사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오셨는데 이거 재밌어서 조금 따왔습니다. 조세금융신문에 한국경제 비화 48편. 48편이에요. 정보사 땅 매매 사기 사건. 청와대 안기부 직원 등을 사칭해 정보사 땅의 특혜 불화를 미끼로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모의한 이들은 정보사 이전 계획에 백지화가 발표된 데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땅 관련 사기 사건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자 단순 권력층 빙자만으로는 범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땡땡씨와 알고 지내던 땡땡씨를 통해 합참 군사시설 담당 실장을 지낸 바 있는 현직 국방부 간부 직원인 땡땡씨를 가담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사기수법. 이들 일당은 권력층을 사칭 행세하면서 91년 10월쯤 땡땡 건설회장 땡땡씨에게 정보사 땅을 특혜 불화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땡땡씨와 땡땡씨가 땡땡씨의 형 땡땡씨를 땡땡씨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땡씨의 정보사 땅을 매수할 정 회장이라고 소개하고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뒤 정보사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해주면 고위층과 잘 통하는 땡씨가 뒷일을 책임지겠다고 제의 수락을 받아냈다. 야, 낭만의 시대다 진짜. 92년 1월 20일 국방부 내 땡씨의 사무실. 이게 법원이 들어간 지 3년도 안 되는 시점이에요.
땡씨와 땡씨가 미리 작성해온 정보사 땅 1만 7천여 평 중 1만 평은 땡씨에게, 7천 평은 땡씨에게 각각 평당 460만 원씩 모두 765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초안에 위조한 국방부 장관의 고무인과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여, 아니 고무인은 그때도 저 초등학교 저 문방구 가면은 팔았던 컴퓨터 도장으로 파는. 참 잘했어요. 고무인을 국방부 장관이 왜 써? 자. 날인하여 땡씨를 대리한 땡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땡씨는 사례금 5억 원과 계약금 명목으로 76억 5천만 원을. 자, 여러분 92년입니다. 92년이면 이거 마이클 조던 연봉이 이거의 5분의 1, 6분의 1 이랬을 거예요. 김인수, 곽수열 씨, 써있는데 뭐. 아무튼 땡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25억과 30억을 정명호 씨로서 받는 등 1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와, 90년대 초반이라고요. 네. 땡씨는 자신이 받은 81억 5천만 원을 주택은행 한강로 지점에 모두 입금시킨 다음 합수단의 수사기미가 보여 홍콩으로 도피하기 전날인 6월 10일까지 주택, 신한, 상업, 한일, 신탁, 조흥, 옛날 은행 이름들이죠. 시내 6개 은행 지점에 분산시켜놓고 모두 10일차례에 걸쳐 돈을 세탁했다. 이 돈은 이자가 붙어 한때 100억 8,800만 원까지 늘었다가 6월 10일 최종 잔액인 96억 6,300만 원으로 이날 땡씨는 땡씨 부인 땡씨에게 79억 5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맡긴 후 자신은 10억 원을 챙겨 출국하여 이 중 10억 원을 홍콩에 두고 왔다. 김씨는 홍콩에 도피해 있다가 같은 달 19일 오후 9시 중국 미낭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후 건국 호텔에 투숙하였다. 다음 날부터 시내 관광을 하고 23일에는 옛날 기사 쓰기 참 어려웠네요. 창춘 선양을 거쳐 북한 적경 지역인 단둥까지 갔다. 낭만의 시대다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팔지 않는 땅을 팔겠다고 군인이 기업인을 데리고 사기를 쳐서 고무인으로 팔았어. 예. 그러니까 옛날 집 수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확 땡기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까 말까 고민까지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되면 자꾸 북한이랑 놀려 그래요. 왜 이러는 거야 대체. 그러던 땅이었습니다. 정보사 땅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뭐 위치를 숨길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오래 남아 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이거를 약간 관료제적 시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논하고 밭이었던 임야를 서울시가 수용을 했다가 그렇죠. 군하고 법원에 각각 넘겼고 거기 들어간 게 정보사랑 대법원 대검찰청입니다. 네. 정보사에 땅이 넘어간 건 박정희 시절이죠. 법원이 간 건 좀 나중이지만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군인 출신이 아닌 서울시장은 딱 2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둘의 재임 기간 합쳐도 4년이 안 됩니다. 군인 출신 시장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현옥 씨인데 오리지널 불도저. 네. 5.16 쿠데타 당시에 이제 부산을 점거했고 그대로 부산시장에 취임을 해서 커리어를 쌓고 서울로 옵니다. 이분 서울시장 이력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마포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밤섬 폭파하고 여의도 민중제 만들고 그렇죠. 와우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으로 경질이 됩니다. 재임 당시 엄청 많이 했어요. 뭔가를. 간벽문로도 만들었고 영동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원주민 내쫓고 땅 갈아엎었다는 소리입니다. 농담 아니고 과장 없이 그 헌정사 1위 건설 광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에게 붙은 다양한 유닛 특성과 별명 원래 다 김현옥 거고 김현옥이 몇 배 셌던 사람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평가를 할 시간은 아니니까 행정가로서는 되게 양면적 시각인데 추진력이 강했다와 막무가내였다. 당연히 공존하는 평가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서울도서관 돼 있는 구 서울시청사 가면은 시장 집무실 아직 남아 있거든요. 아, 옛날 관선 서울시장들이 쓰던. 네. 거기 보면은 그 가위랑 커팅된 리본들이 되게 성유물 같이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위가 있고 커팅된 리본 하나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 피를 뿌리고 돈을 받았다. 이런 증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가를 보면 디자이너가 하나씩들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극우적 시각이나 수구적인 시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뭐 소수자를 어떻게 혐오하게 되었는가, 왜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김현옥이 제일 중요한 악당이다. 이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 오셨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여의도 르네상스라는 이제 르포식의 역사 기록이 있는데 불도저 김현옥 윤중재를 쌓다. 내용 짱입니다. 이게 그 경제지나 아까 지금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신선 소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은 꼭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은 소설 무협지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문투는 어디서 전염병처럼 퍼지나 봐요. 보실래요? 1968년 어느 날 밤 김현옥 서울시장은 여의도 공사 현장 옆에 차려진 철제 침대에 누웠다. 누운 것도 기사를 쓰냐? 철제는 어떻게 알았냐? 아니, 뭐 실제로 그랬을 테니까 아무튼 불현듯 시상이 떠올랐다. 오 마이 갓. 제목 여의도. 그리고 시가 나와요. 하지만 이 시는 진짜다. 여기 한강 여의도는 400만 우리의 기운이다. 여기 한강 여의도는 억백에 모래로 뭉쳐있다. 여기 한강 여의도에 우리의 지혜, 정열, 의욕, 희망 그리하여 우리의 혼마저 들어 뭉쳐있다. 여기 한강 여의도의 내일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제목은 여의도라기보단 부동산이죠. 굳이 여의도라는 이름이 없어도 그냥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분이 네 강남 계획의 초안을 잡고 네. 그 다음에 양택식 시장 이분도 양택식 네 이분 당연히 군인 출신이죠.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 확정한 사람입니다. 네. 원래 이름은 남서울개발계획이었고 남서울개발계획. 그러니까 네. 서울이 아닌 곳이에요. 네,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때 지하철 1호선 돈 없어서 사업 진행 못하다가 여의도 땅 팔아가지고 1호선 착공도 하고 그 다음 시장 구자춘 시장입니다. 당연히 군인 출신. 서울시 땅은 당연히 군인 땅이에요. 그냥. 네. 이게 73년까지의 일입니다. 강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시작되던 시점들의 모든 시장들은 다 군인이었고 이 다음부터 서울시장이 군인 출신에서 테크노크라트들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관료들로. 네. 저는 이 시기에 행정사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 뭐 관심이 있는 영역이긴 한데 네. 조금 TMI 같지만 관선 서울시장은 그 내무부 치안국을 거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예. 이게 민선 전까지면 내무부 시절이기 때문에 5.16 이후에 유일하게 군이나 치안 경험이 없는 사람이 88년에 고건 관선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민선 서울시장. 네, 이분은 근데 뭐 관료 엘리트로 새마을운동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민정당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독재 부역 안 하고 어떻게 그때 관선 서울시장을 합니까? 하지만 뭐 치안이나 군 출신은 아니었던 아마 그 중에선 특이한 이력이었을 거예요. 아 물론입니다. 네, 다시 그 정보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송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네. 법조단지답게 이건 또 다른 소송입니다. 원주민 15명이 1982년 서울시가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땅을 강제 수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용 목적에 어긋나는 법원, 검찰 정사가 들어왔으니 이게 용도에 맞게 쓰여지지 않았으니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용 당시 서울시가 평당 5만 원의 헐값을 사들인 이걸과 관련된 이제 그 월간조선 뉴스룸의 기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규태 논설 고문의 칼럼 내용 일부예요. 예, 예전에 유명하던 분이죠. 법조단지답게 이곳을 둘러싼 송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15명이 1981년 서울시가 시청 이전을 위해 땅을 강제 수용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용 목적에 어긋나는 법원과 검찰 청사가 들어섰으니 땅의 원소유주인 자신들에게 다시 환내해 주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법원과 검찰 청사를 내 주머니에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수용 당시 서울시가 평당 5만 원의 헐값을 사들인 다음 서소문 땅의 법무부 측에 621억 원의 소유권을 넘긴 것은 서울시가 시청 이전을 미끼로 장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 이런 마음인 거군요. 반띵?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을 달라는 게 아니야. 반띵? 아, 우리도 좀 줘야지. 그런 얘기였군요. 이 서소문 원래 이제 지금 서울시립미술관하고 지금 서울시 그 일별관 있는 그 땅이 원래는 그 법원 땅이었고 그걸 이제 시청이 가져가는 대신 강남에 좋은 데 있는 데 하나 쓰지 않을래? 이게 이제 건조하게 들으면 그냥 그 관청 부지가 생겨나다가 생긴 해프닝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국가도 군인들도 모두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장사를 했다라는 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그걸 너무 적극적으로 장사에 임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군사정권의 행정부가 땅을 강제 수용해서 군대랑 사법에 강남 땅을 떼어준 거다.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 쿠데타 기여한 군인 출신이다. 그러면 대놓고 수익 사업을 한 겁니다. 아우 너무 지겨워요 그냥. 그러니까 그 수익 사업의 증거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라는 거죠. 다른 기사를 보면은 나중에 상관없는 얘기 하나 할 텐데 네. 가끔 할 텐데 검찰청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소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그게 두 단어의 관계가 그거던데 공소를 유지하는 게 기소? 공소를 하기로 하는 게 기소? 뭐 앞뒤는 정확지 않은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름에 훅가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말로. 그냥 청이잖아요. 그냥 청에 어디 동네 이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 늘 붙어 있으니까 검찰청이 법원의 이름을 따다 써요. 그래서 서부지법 옆에 있는 검찰은 서부검찰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서부검찰청. 근데 웃긴 건 대법원은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곳이잖아요.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검찰청은 그냥 외청이잖아요. 대검찰청이야. 왜 대검찰청이 됩니까? 아니죠. 기소청 대법원 지점이 돼야죠. 이거 몇 년 내로 다음 정부가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기소청 서부지법 지점. 오케이? 왜 대검찰청이지? 대검찰청 이상한 이름입니다. 네. 아무튼 돌아옵니다. 네. 다른 기사를 보면은 네. 대법원 청사 옆에는 정보사가 있다. 라고 써놔요. 이런 짓 좀 말라고. 1980년대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한 군 고위 인사는 후일 국방부 장관 재직 중에 비리 때문에 검찰청사에 불려나가는 처지가 됐는데 네. 이때 수사검사에게 내가 정보사령관을 할 때 검찰청 이전에 도움을 많이 줬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어떻게 분위기가 부드럽게 되지?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화법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네. 이 얘기잖아요. 우린 모두 한패잖아. 여기서 한패의 개념이 되게 큰데 군인이 개인 자격으로 검사가 개인 자격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이 군의 자격으로 검찰이 검찰의 자격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이 피고가. 그러니까 우리 다 범인인데 나만 벌 주게? 그러니까 라는 얘기죠. 검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바람에 머스케했다고 한다. 이게 뭐냐고. 아, 기수가 좀 낮은 검사였다는 소리죠. 내가 먹었냐 인마? 이러면서 뭐라는 거야? 난 기소만 하면 돼. 네. 아. 근데 실제로 정보사와 서울 지역에 있었던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은 부동산 부자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많을 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합법적인 둘레 안에서도 부동산을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관사 옆에 일부러 땅 사놓고 그 밭이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엄청난 아파트가 돼 있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정보산에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인허가권에도 특히 이제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인허가권에도 직접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는 땅 한가운데를 국방부 그중에서도 정보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아니 그 군부대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법원 관할구역 하면서 서초동 이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89년이거든요. 네. 근데 정보사는 88년에 거대한 범죄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다시 한번 회자된 적이 있지요. 네. 근데 정보사 앞에 바로 앞에 법원을 데려다 뒀어요. 이게 되게 무섭고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문민 시대에는 뒤집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법원이 정보사가 뭘 잘못하면 빨리 처벌하려고 법원이 정보사 근처에 있나? 아니죠. 법원이랑 검찰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군인 출신 쿠데타 세력 대통령이 그들을 족치려고 정보부대를 옆에 놓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우리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가 아니면 애초부터 분리가 안 됐던가. 그렇죠. 애초부터 분리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최근에 불려나온 게 그 황상무 아저씨. 네.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윤석열 정부에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못된 말을 했다가 본인도 자리를 잃고 집권 여당도 대패를 하는 바람에 쿠데타의 단초를 제공하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이제 그 쿠데타 세력이 하는 것처럼 언론사를 길들여 보려고 황상무가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그 시도가 들키자 총선에서 대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력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쿠데타 세력은 뭘 했지? 남은 카드는 뭐가 있지? 쿠데타. 밖에 없죠. 하던 대로. 네.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기사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으로 소환된 정보사 회칼 테러는 88년 군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 중앙경제, 중앙일보 자매지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를 칼로 습격한 사건이다. 오 기자가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테러가 벌어진 건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88년 8월 6일 당시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쯤 출근 중이던 오 기자는 서울 청담동 삼익 아파트 인근에서 괴청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오 기자는 회칼로 보이는 흉기로 허벅지에 길이 30cm 이상의 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에 정보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수상한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 놓은 덕에 해당 차량이 정보사 소속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88년 8월에 노태우 정권을 보좌하고 있었던 그러면 안 되지만 보좌하고 있었던 정보사들이 기사를 읽다 말고 중앙일보에다가 우리 비난을 해놓은 기사가 있네. 그래서 윗선에서 논의해서 가서 혼내줘. 라고 했을 때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남의 차 타고 가. 이런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부대차를 데려갑니다. 의기의 차. 네. 서초동에서 청담동으로 가려면 차로 15분? 20분? 가까운 곳입니다. 금방 가죠. 그때는 또 도로가 잘 돼 있고 사람이 그러니까 차가 적었으니까 더. 네. 청담동에 있는 기자 족치는 게 이렇게 쉬웠다고요. 그러면 법원과 검찰에 있던 사람들은 군인들을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바로 앞이야. 걸어갈 수 있어. 서초구의 제일 중요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선고유예로 판결이 됐죠. 끝에. 참. 네. 이 테러범들은 선고유예가 됩니다.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 테러한 애들 진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웬만하면 소요죄 10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보사 부지는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소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돌아왔어요. 네. 법원은 아직 법원이지만 경매를 여러 번 해서 유찰이 많이 됐고 너무 비싸서 네. 결과적으로는 뭐 오피스타운으로 개발했다고 정리가 됐는데 그게 2019년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초구에 있는 개발업자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아직 삽을 못 떴고 아직 기업에 의한 블루프린트가 못 나옵니다. 나온 건 있는데 적용된 건 없습니다. 이 땅은 놀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와 고양이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공원이에요. 아주 좋은 동네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리풀공원과 법원 뒤쪽 길은 너무 좋은 산책로거든요. 네. 공기도 좋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서초구의 도시구조에 남긴 영향이라면 2호선이 대표적인데 네. 원래 이제 서초역에서 방배역까지 가는 구간을 직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보사 지하시설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S자 형태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보사를 뚫을 수 없어서 서초에서 잠실까지 직진을 하다가 2호선이 아래로 뚝 끊겨 내려가요. 네, 이것 때문에 3, 7호선 다 휘어집니다. 그래서 3호선과 7호선이 평행선을 긋는 자리에 정보사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보사가 맞네요. 예. 아니 민폐죠. 민폐에서 이런 민폐가 없는데 지도 보시면은 강남 지하철은 다 원래 도로망대로 가 있거든요. 네. 서초만 죄다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독재의 상처입니다.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정권이 아니었다면 새로 개발되는 도심 한가운데 군부대가 들어올 이유가 있었을까? 지하시설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굳이 지하를 못 파게 만들어서 지하철 노선 휘고 터널도 거의 반백년 동안 못 뚫게 만들다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게 놀라운 게 그거죠. 그래서 어릴 때의 방배역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파트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서초 그 옆에 있는 저 2호선 지하철역, 서초, 교대,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은 80년대 90년대부터 중요한 부도심들이었어요. 역마다 다. 2호선은 그런 곳만 지나가요. 이미 거기는 번화가 오피스였는데. 그러다 말고 박정희가 박아놓은 말뚝을 피해서 방배역으로 가죠? 그럼 거긴 집밖에 없어요. 네. 집과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서울에서 서초구만큼 먼 곳에는 왕실에서 뭘 갖다 놓는다고요? 무덤이 좀 있어요. 역세 무덤이 있습니다. 효령대군 묘역이 있죠. 네. 역을 내리자마자 있고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네. 그것도
박정희가 남겨놓은 상처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그 아파트들 개발사 얘기 안 하고 서초구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까 제가 걱정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얘기네요. 아파트 개발의 탐욕이 온 동네를 뒤덮고 있는데 거기를 한복판이 유일하게 비껴갔으면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닌가. 네. 이게 무슨 명동성당이라서 그러냐. 뭐 용역 깡패 침탈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서 그러냐. 아니다. 한국 최고의 깡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사의 존재가 서초구의 한복판에 있는 건 아주 어울리는 시나리오네요. 네. 분리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초구의 그들의 탐욕을 지배하는 피지컬 파워. 네.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네. 이래서 지리를 많이 알아보는 건 재밌습니다. 서초구 이야기를 또 반도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그것은 알기 싫다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서초구 일반 지리와 그러니까 군대 폭력 지리 말고 일반 지리와 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거로 나오면 이제 가장 재미없습니다. 서초구는. 하지만 과거까지 아우르면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그것은 알기 싫다. 조금 늦었지만 신춘문예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동양을 배경으로 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신선수장과 만나고 그리고 대선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대선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나면 또 바쁜 일이 생기고 뭐 이럴 겁니다. 예. 뭐가 막 얹힙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뭐 한참 얹힐 때 정재훈 약사 만나면 좋습니다. 먹는 이야기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만날지 다다음 주에 만날지는 그때 생각해보겠습니다. 신수영 소장과 주말에 돌아오겠고요. 평일에는 이경영 문학인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98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